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까도 잠깐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투세 2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지금 제일 화두가 상법 개정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게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만 넣는 게 아니라 주주도 넣자라는 어떻게 보면 딱 두 글자인데 주주. 이게 정말로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되느냐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또 한숨 나오는데 네. 진짜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뭐 경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처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대호 대표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선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토대가 되는 정도고 뭐 소송이 남발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되게 길어질 건데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특히 이대호 대표 영상을 보면 뭐 그거 이상 제가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물론 뭐 상법 개정에 주주라는 단어 두 글자 넣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시장이 엄청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바탕 위에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누누이 이제 이대호 대표님 이제 그 말씀하셨던 진짜 토대가 되고 기초다, 뭐 나침반 같은 거다. 그래서 100% 동감하거든요. 또 상법 개정이 됐는데 주가 안 오른다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주권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놨듯이 약간 그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 위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것처럼 이 주주자본주의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밑바탕에서 출발하는 거다. 우리는 출발이 안 되고 있으니 그거부터 좀 하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주주라는 단어를 넣은 나라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왜 법에다 넣으려고 하느냐. 아니 많이 있어요. 뭐 델라웨어 법에도 있고 몇몇 나라들이 있고. 근데 굳이 그거 뭐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이걸 말로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법에서 많은 판례가 이걸 보호해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판례로 법에 굳이 너무 당연한 거라 법에 안 넣고 판례로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여기에 대한 뭔가 논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판례로서 그렇죠. 아니 회사 안에 당연히 주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이거는 뭐 손해배상을 해주든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상 판단 행위. 판례로 오히려 보호를 안 해주고 있는 판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전문가는 법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일일이 다 따져보지 못하지만 뭐 제가 당했던 경우들도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보면 오히려 법이 보호를 안 해주는 상황. 그래서 법도 보호를 안 해준 상황이 너무 많으면 그런 판례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쨌든 상법에라도 그 두자를 넣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일반 주주 보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을 보호하는 걸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죠. 아니 굳이 법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법을 고치자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판례로 그런 걸 쌓아 나가려 그러면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판례랑 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판례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근본적인 그렇죠. 질문들도 따라붙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영인들이 또 우려하시는 게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그것도 웃긴 거야. 아니 소송이 남발 아니고 예. 그나마 소송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입장을 바꿔보면. 네. 그나마 이게 진짜 속에서 천불이 터지고 너무너무 억울한데 네. 그나마 내가 소송이라도 이거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예. 누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거나 예. 누가 나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하여간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든 피해를 입었으면 먼저 합의를 해보겠죠. 네. 나 너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보상을 해라. 근데 그게 안 되면 법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소송 절차가 있으니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네네. 예.
야, 누가 내 돈을 떼먹거나 나에게 폭행을 가해서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합의도 아니고 뭐 아무 모르쇠 하고 있는데 이거 소송도 못해.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면 소송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소송 남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지경이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로 조심해서 그런 상황의 발생을 오히려 뭐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네. 하는 것처럼 경영진을 향한 소송도 손해배상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이사진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남산주성님은 또 직접 주주 대표 소송을 해보셨잖아요. 한숨 세 번째인데 한 번이었나요? 네, 주주 대표 소송은 한 번.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한 건 여러 번. 너무 억울해서 그때 소송 얘기 좀 지난 얘기이긴 한데 예. 뭐 그거 잠깐 해보면 네네. 뭐 이런 거였어요. 뭐 회사 이름을 콕 찍어 얘기는 안 해도 네네. 뭐 알 사람 알 수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업체였어요. 음. 근데 그 부품업체에 회장님이 계셨고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네. 아들 3명이 첫째 아들은 그 상장 기업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였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별도의 각각 자기 밑에 회사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네. 네, 만든 다음에 뭐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면 네. 큰아들이 원래 그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데 네. 갑자기 금융공장을 자동차 부품업체 금융공장을 자기 회사에 팔아요. 자기 본인과 아주 어린 자기 애들 둘이가 주주인 가족 기업에게. 예, 가족 기업에 팝니다. 네. 파는데 제가 금액도 기억하는데 174억의 그 금융공장을 땅 전체를 해가지고 공장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팔면서 웃긴 게 그 근거로 삼는 게 회계법인한테 가치평가라 그래야 되나? 네네네. 예, 평가를 받아요. 음. 그 평가 자료 누가 줬겠어요? 회사가 줬겠죠? 예, 그 평가 자료 나도 입수해가지고 봤는데 이 금융공장은 앞으로 연 1, 2억밖에 못 버는 회사다. 캐시플로우를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흐름 할인법. 네. 예, 뭐 평가해가지고 174억 땅값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넘깁니다. 넘기는데 그 174억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보니까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네, 네. 예. 그런 다음에 1년 반 만에 그 금융공장이 그 거의 1년 반 만에 거의 뭐 한 180억 이렇게 이익을입니다. 1억밖에 못 벌 거라고 측정을 해서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1년 반 만에 그 금융공장으로 이익을 다 벌어서 은행 빚 뭐 갚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금융공장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쪽 주주가 있는 상장사에서 가족 기업으로 부가 이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그랬고 둘째, 셋째도 비슷한데 그런 공장이 넘어간 건 아닌데 그 납품하는 업체를 만든 다음에 몇십억씩 이익을 내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렇고 별도의 회사들을 하나씩 만든 다음에 네. 영업이익률이 제 기억으로 36%, 예. 뭐 27%. 보통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그럼 테슬라죠. 39%, 제 기억으로 39%까지 나왔던 그 당시에. 예. 근데 사실은 1심에서 제가 이제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이거 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 1심 판결 받는데 3년 걸렸다고요? 한 2년 반, 3년? 그 판결문 또 읽어보면 너무 그래요. 이게 주주 대표 소송은 주주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한테 소송을 해달라고 먼저 그 내용을 요청을 하면 30일 안에 그 요청을 안 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이기더라도 그 이익은 전부 다 회사에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일반 주주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회사가 손해가 났어도 회사는 사실은 그 대표이사 이사들이 뭐 자지우지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송은 이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 선관 의무, 뭐 이런 걸 저희가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거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과 시간은 본인이 주주가 다 쓰는 거고. 사실은 이번 그 소송은 변호사님이 이겨서 그걸 받겠다. 그런 변호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아마 손해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시간도 3년 가까이 쓰고. 네. 아니 그럼 2심 항소는 왜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일반 제가 처음에 이 소송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 야 약간 주식도 많이 있었지만 돈이 좀 있고 그나마 여유가 좀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산적 여유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앞에서 총대 메고 한번 해줄 수 있는 거다. 이번 내가 총대를 한번 매야지 네. 하는 마음이었어요. 예. 근데 2번, 3번 하고 싶진 않아요. 항소를 하면 또 언제 될지 저희가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아들 회사에는 물건이 그 설비가 들어오기 전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정확하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증거 개시 제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한테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내주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어떻게 했냐면 야 프레스가 들어오기도 전에 프레스 찍어 나간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뭐 명확히 찾을 수가 없으니 그 판결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비록 손해가 났어도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니 문제 없다 이거죠. 그리고 공정기관에 뭐 가치평가 적절 가치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금융공장 판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혐의 없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게 증거 개시 제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의심이 들어도 그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보면 그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증거를 주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의료 과실? 수술하다 사람이 숨졌을 때 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를 밝히는 문제처럼 사실은 힘든 거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좀 바꿔보자라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걸 회사가 입증하시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되거나 필요한 제도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밑바탕이 지금 사실은 상법 개정이다. 사실 이제 제도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판결을 안 해줘요. 경영상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나마 큰 기업들 요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LG화학건, 뭐 고려화학건, 뭐 두산박해건,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큰 회사들은 네. 언론이 막 그걸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떠들어주고 얘기를 하고 유튜버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데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에 거의 2,500개 이런 기업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사실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지방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어제 상법 개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냥 대주주가 자기 회사로 알아요. 내 회사. 내 회사 시끄러 내 거야. 소유주가 60%가 있건 70%가 있건.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다른 케이스들도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가 아직도 사실 뭐 마이너스 한 50% 정도 돼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뭐 그 회사는 지금 시총이 300억이에요. 근데 자사주가 30%가 있어요. 32%가 있어요. 네네네. 그 자사주는 공동 자산이라고 보면 자사주를 빼고 계산하면 시총이 200억이에요. 예. 근데 땅을 하나 팔았는데 3,60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완전히 사양 산업이라 계속 공장을 문 닫아서 거의 지금 뭐 업도 제대로 안 해요. 그 3,600억에 판 땅값 돈은요? 땅값 회사로 들어왔고 예. 다 대기업한테 팔았기 때문에 돈은 다 들어올 건데 그게 또한 뭐 상당 부분을 못 받을 돈처럼 회계 처리해가지고 네? 대순충당금 뭐라 그러지? 그거 예. 뭐 한 4,500억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회사들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특혜 항우의 회사를 꾸려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로드맵을 얘기를 해주거나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업은 다 공장을 문을 닫고 있거든요. 몇 개 공장을 닫고 공장 하나 정도만 돌아가는 회사라 청산해야 되거든. 청산. 대주주 지분율은 1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대주주 지분율이 20%가 안 되고 10몇 %밖에 안 되고 근데 자사주가 30% 넘게 있고 네. 그걸로 한 40몇 %는 방어하고 있는 거고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려면 거의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사서 모아야 될까 말까 한. 아니죠. 뭐 자사주는 사실은 뭐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고려아연건에서 보듯이. 근데 뭐 그 자사주를 이제 다른 대기업하고 뭐 이렇게 맞바꾼다든지 그 회사는 대기사한테 팔 수도 있고. 차명으로 엄청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주총 때 표대결을 한번 했었거든요. 어마무시한 표가 있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대주주 편.
네.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추정을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방송이니까 몇몇 기업들은 그래서 그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거죠. 차명 주식이 있었던 것도 소액주주가 밝혀내서 실명 전환 공시가 나온 기업들도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자사주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고 그걸로 경영권을 방어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추정. 어려워요. 예전에 그 중소형 좀 이제 그 시총이 뭐 몇천억, 뭐 몇백억 이렇게 가는 회사들은 주로 제일 많은 게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너무 점잖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주주 약탈. 약탈. 그걸 좀 더 하여튼 너무 점잖은 얘기 같아요. 일감을 몰아줘?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제가 한참 예전에 겪었던 또 다른 일은 네.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밑에 협력업체 하나를 만들어요, 중간에. 네네네. 이거 또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들더니 아들이 갑자기 그 협력업체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상속 증여세 대신에 그렇게 돈을 밑에 이제 대주주 개인 회사로 돈을 가게 만든 다음에 그 회사가 다시 지분을 사더라고요, 나중에. 그 돈으로. 네, 그런 케이스 생각보다 그건 뭐 대기업들도 많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위에 홀딩스가 있고 홀딩스 위에 가족회사가 있고 뭐 대기업에서 흔히들 찾아볼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라는 무슨 이상한 이름도 있고. 근데 좀 작은 데로 가면 너무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뭐 이런 게 좀 답답하죠. 근데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기사도 많이 써봤습니다만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 홀딩스 위에 지주회사 위에 또 홀딩스가 있고 그런 거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대주주 지분율을 올려가고 그러니까 대주주의 자식 지분율을 올려가는 거죠. 그게 또 당연한 듯 언론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끊어내야 하는데 그게 상법 개정은 토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선이야. 이거는 지켜야 돼. 그렇죠. 라는 선언적인 의미라는 거고.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그 두 번째 케이스 회사 이야기해 주셨을 때 시가총액이 한 300억 원대인데 3천억 원 넘게 유유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 아직은 뭐 안 들어왔다고는 합니다만.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근데도 시총이 3천억이에요? 300억. 아니 300억이요? 3천억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네.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뭐 배당을 해주든지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뭐 M&A에 쓰든지 뭐 재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뭐 한다고 이런 비전은 없나요? 계획? 없어요. 그것도 뭐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깔고 적자만 막 200억씩 내고 있어요. 그 적자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남산주성님이 그런 표현 해주신 적 있어요. 한 2년 반 전에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 금고 안에 황금송아지라고 그랬나? 금 두꺼비가 있는데 그 열쇠를 그 대주주만 갖고 있다. 그건 사실 저거 물적 분할하면서 동시상장 얘기하면서 사실 나왔던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지금 이제 물적 분할에서 동시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네.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걸 비판하는 거에 예를 들면 LG화학 얘기를 그때도 제가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80% 지분은 왜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사실은 그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장이 평가해주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행위 자체만 뭐 행위 자체도 사실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상은 왜 그럴까? 여기에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이 해결책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복 상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복 상장을 못하게 하는 건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상충이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중복 상장을 안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중복 상장이라는 게 약간 물적 분할 과정에서 그 소액주주만 절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지주회사를 팔 때는 막 3배, 4배씩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 일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단순하게 그 물적 분할 동시상장의 이 부분에서만 찾지 말고 네. 그렇게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것도 깊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해결책을 좀 이제 그거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신뢰 같아요. 투자자와 회사와의 신뢰가 대주주와의 신뢰가 없고 그런 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왔고 그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냥 그 지주회사 지주회사니까 50% DC 뭐 이런 이제 약간 관례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워낙에 중복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는 또 따로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거나 디스카운트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쪽. 또 한켠에서는 아니 그러면 왜 ETF는 이거는 중복 상장이고 중복 계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ETF는 그 제값을 받느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한쪽.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신뢰가 있느냐. ETF는 그만큼을 바구니에 실제로 주식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거 갖다가 뭐 ETF 운용사 뭐 빼먹지를 않으니 신뢰는 있는 거고. 근데 지주사는 저 자회사 지분을 또 뭐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신뢰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론적인 거예요. 약간 이론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현실이 안 그런 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